오늘 저희가 미래노동개혁 포럼 내갖고 2026년 병5년 첫 세미나이긴 한데 쭉 이렇게 연속해 온 것은 오늘 35차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정년 연장 논의들이 쭉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사실은 청년 교육 문제도 좀 중요한 이슈가 같이 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새 정부 청년 고용과 정년 연장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정년 연장 문제가 작년 말 정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도 이렇게 좀 논의는 됐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 교육 문제가 좀 더 뜨거워지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이제 신중한 논의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런 논의 와중에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발제로 우리 새 정부 청년 고용과 정년 연장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신 그리고 또 그 전에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원도 하시고 또 이쪽 정년 연장 등등 문제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의 와중에서 같이 또 공동 의장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발제론을 부탁드렸는데 응낙해 주시고 또 아침에 사실은 아시아 쪽에서 계시다가 새벽 비행기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발제를 또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럼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재 새 정부 출범하고 정년 연장 논의가 정책 의제로 부상해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법화의 시작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에서 입법 청원을 했었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로 단 것이 소득 공백의 문제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령자 복지나 또 소득 공백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특히나 한국처럼 지금 내부와 외부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연공급 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은 월뱅이나 OECD에서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제도적 기반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정년 연장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그 보고서에 있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뱅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이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월뱅에서는 2021년도에 청년 고용,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임금 구조, 산업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19년 OECD에서는 고용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가 연공 서열이 아닌 생산성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이라고 하는 단선적인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우려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청년 고용은 부차적 고려 사항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는 청년 고용의 현실적인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또 청년과 고령자가 공존할 수 있는 한국형 고용 연장 패키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지금의 이 선택이 향후 10년의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를 결정짓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기성세대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 고용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서 통계와 실정이 보여주는 현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통계청에서 11월 달 발표한 기준으로 아마 병활 인구조사 발표가 오늘이나 내일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1월 기준으로 봐서 청년 고용률은 44.3%인데 1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청년 고용률 15세에서 29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용률 자체는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19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20대 취업자 수, 이것이 전년 동을 대비해서 17만 7천 명 감소해서 인구 감소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20대, 30대 쉬었음 또는 취업 준비자가 합쳐가지고 158만 9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적인 수치고요. 많은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청년 확장 실업률을 따지면 15.6%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령층 60세 이상의 고령층 고용률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을 대비해가지고 33만 3천 명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를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고용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청년 쪽에서 굉장히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대기업 일자리에서의 그 상황을 좀 보시면 2004년도에 고용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년이 지난 2024년 작년에 고령자는 지수가 약 600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6배 증가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청년들은 100 미만으로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리고 98.2가 되어서 이 차이가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은 훨씬 더 증가하고 있죠. 이게 877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청년이 빠지고 고령자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년 고용 문제가 일시적인 취업 지원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노동시장의 진입 경로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첫 일자리가 경력 축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정한 일자리의 반복과 이탈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을 보면 여기 설명이 안 나와 있죠. 2019년도에 16.9%에서 60세 이상 취업 비중이 작년에 2024년도에 22.4%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청년들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13.8%에서 12.8%로 줄어들고요. 30대는 20.5%에서 19%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대와 30대가 취업자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모두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줄어들고 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2003년도에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10.3%, 이것이 2023년도에 오면 24%로 증가하고, 또 대기업에서는 1.1%에서 4.7%로 증가합니다. 60세 이상이. 이에 반해서 20대와 30대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대는 그러니까 29세 이하는 20.5%에서 13.5%로 줄어들고요. 대기업에서는 25.3%에서 15.7% 줄어듭니다. 이거를 지금
요 화면이 없어가지고 말로 설명하니까 안 와닿는데, 굉장한 수치로 20대, 40대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 줄어들고 있고, 60세 이상은 취업자 비중이 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요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임금이 시작되면 50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계속 올라가요. 반면에 중소기업은 20대의 임금과 50대 임금이 거의 비슷해요.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에 가면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2.4배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중소기업에 들어오면 임금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여기서 자기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요. 난 언제든지 나가야 되겠다는 이탈 구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중소기업은 이와 유사한 근로조건에는 언제든지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 축적이 되지 않는 거죠. 반면에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업은 보시다시피 임금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대기업에서 나오려고 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입구가 진입 자체가 이제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청년 고용 정책도 한계를 보입니다. 제가 2019년도인가요? 제가 청년 여성 고용정책관을 했고요. 그때 청년 고용정책을 아주 대대적으로 수립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답답해가지고 직접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곰수라고 하는데요. 고용정보원에서 옛날에는 이게 종단면 이게 조사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행단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캡스라고 하는 청년 패널하고 통합이 되었을 거예요. 요 자료를 가지고 성향 점수 매칭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매칭시킵니다. 그래서 개인적 특성을 통제를 하죠. 그렇게 해서 실증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 대졸자 내일 배움 카드제입니다.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은 취업 가능성은 어느 정도 높여줘요. 높여주는데 임금 수준과 직장 만족도는 비참여 집단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도도 효과가 저임금 저만족 일자리로 귀결된다. 이런 시사점이 도출이 되었고 또 내일 배움 카드제도 이거 훈련제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취업의 가능성도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임금과 직장 만족도는 비참여 집단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책을 만들 때 과연 이것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제가 만드는 정책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 내일 채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한 3년 정도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 오히려 저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제도에 조금 집중했던 이런 기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이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밀어넣는 역할은 하고 있어요. 청년 고용 정책이. 근데 문제는, 그것이 대부분 2차 노동시장으로 흘러간다는 거고, 일단 2차 노동시장으로 한번 떨어지면 아무리 훈련을 해도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고용과 정년 연장의 논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보다는 청년이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청년 고용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충돌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정년제 운영 현황을 제가 표로서 요거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원자료를 김유빈 한국고용연구원의 노동연구원의 김유빈 박사가 가공한 것을 제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전 산업적으로 정년제가 운영되는 회사는 22%입니다. 굉장히 낮죠, 생각보다. 근데 여기 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통계는. 근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제 운영 현황은 94.3%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300인 이상 사업장, 여기에는 아마 인력 용역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뺀다 그러면 대부분 회사는 대기업들은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전체 정년제 운영량이 낮으냐? 이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게다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30%도 안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체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하게 되면 정년제 운영 현황이 2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정년제 운영이 되는 대기업이 정년 연령이 높아야 정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고 하는 게 사업자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 회사 취업 규칙에 정년이 몇 살로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300명 사업장은 대부분 60세로 딱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조가 있고 또 이 연공제 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정년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정년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취업규칙의 대부분 정년제를 규정하지 않거나 뭐 65세를 규정해놓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정년 연령을 물어보면 61.5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중소기업이 정년이 훨씬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한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김유빈 박사가 경활림 고령청 부가조사 재인용 가공한 것을 제가 재인용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에 가장 높은 것이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업 폐업이에요. 이게 30%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이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런 이유로 이직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정하죠. 반면에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요 비중이 11%입니다. 요것이 대부분 다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은 주로 명예퇴직이나 경영사이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혹은 아니면 권고사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권에서 예를 들자면은 희망퇴직 때문에 정년까지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까지의 그 임금을 최소한 한 80%까지 보존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해석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충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노동시장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청년 고용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는 강한 내부 노동 시장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에 있어가지고 그 내부 노동 시장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 노동 시장은
그 비용 때문에 입구가 닫혀 있어요. 그 좁은 문을 가지고 청년과 고령자가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은 이미 실증 연구와 현장 자료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명백한 비용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느냐? 외주화를 하는 거죠. 이 외주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왜곡된 노동시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 2차 노동시장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이 만약에 단절이 됐다. 노동이동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오를 수밖에 없어요. 2차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물가를 생각해서 인프레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2013년도에 58세에서 60세 정년연장이 도입되었고 2016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기업에서요. 노조가 강하게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조하고 협의해서 자발적인 재고용 제도가 확산하기 시작해요. 1년, 2년 이런 식으로. 현대차가 작년에 그 숙련 재고용 제도를 1년에서 2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자체도 사실은요, 청년들한테 굉장히 위해가 돼요. 2016년도부터 자발적 재고용 제도가 막 늘어났기 때문에 청년들의 신규 채용, 대규모 채용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발적 재고용 제도도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경사노위에 있을 때 사실 이거를 재고용 제도를 그것도 5년간을 의무화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사노위에서. 저는 사실은 그 의견에 반대했었어요. 반대했지만은 저도 계속고용 연구회 위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익위원분들의 그는 이제 제언이 있었고 저는 그 제언은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노동시장에서는 그 굉장히 위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메커니즘, 세 번째 메커니즘은요. 우리가 해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가집니다. 이 사용자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요. 노동자도 그렇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노동시장이 굉장히 좁고 거기서 나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절벽에서 추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실적으로 우리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굉장히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좁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직무 전환도 이게 직무 전환을 하게 되면은 왜곡된 시선을 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래서 사업주와 노조 간의 협력적 노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전환에 대해서도 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전부 다 근로조건과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경직성이 고령자들의 퇴직 후 노동을 좀 유연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체류를 장기적인 체류를 고착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이 정년제가 이제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노동시장 문제 때문에 일부 대기업의 고령자 근로자에게만 효과가 집중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 이상 대기업에서는 정년제가 94.3%였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1.9%에 그친다. 이것이
그 효과의 비대칭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정년 연장이 아까 제가 그 실증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와 맞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 ALMP,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가 구조적으로 잠식된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 노동시장에 특히 많은 청년,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2차 노동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 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 핵심 질문을 그러니까 몇 살까지로 해야 되느냐, 요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또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 요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경산노위에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 의무화 제도를 기업 측에서도 이걸 갖다가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의무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본은 전반적으로요, 업종 전반에 걸쳐가지고 파견이나 전직, 직무 전환이 비교적 쉬워요. 파견은 제조업까지 모두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사관계가 우리랑 다릅니다. 옛날에 그 버블 경제가 시작되면서 2000년도에 오면 1990년 말에 그때 소니라든지 뭐 도시바라든지 이런 전기회사들이 다 무너지면서 전기노조가 이 파견을 받아들이잖아요, 제조업종에. 그러면서 노사관계가 이제 이게 뭐 좋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우리처럼 그렇게 노조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계 운영하는데 물론 거기도 또 강하게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하고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 사전 준비를 해서 이 고령자 고용안전법에 65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화 조치를 규정해서 처음에 노력을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의무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재고용 제도가, 그러니까 계속고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70세까지 그 취업 기회를 이 취업 기회라고 하면 고용 확보 조치가 좀 다른 것은 이게 업무 위탁이라든지 프리랜서 전환이라든지 사회 공헌의 취업까지도 다 허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름은 명칭을 취업 기회로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다층적인 취업 연계를 지금 구사하고 있다, 일본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법정 연금 연령을 상향하면서 점진적 은퇴, 그리고 유연한 연금 제도,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퇴직 경로를 굉장히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단계적 은퇴 제도 모델에서 55세 이상이 되면은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든지, 안 그러면 풀타임을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든지 해서 연금하고 매칭시켜서 하는 이런 유연한 제도를 두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한 절반 정도 줄이는 이런 단축 근무, 그와 부분연금, 요거를 갖다 결합하는 점진적 은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기업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2006년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의무화 제도를 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계속 유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 3년 계획이었거든요, 이게요.
이게 2009년도에 없어졌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사실상 해고 임금이 유연하고요. 파견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년 연장하고 플러스 이제 재고용 제도로 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른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도시국가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싱가포르 제도를 좀 벤처마킹 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고용연장 방안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현실적인가, 과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체가 너무나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전에,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논의를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이 고용연장 혹은 정년연장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자의 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청년 채용, 임금 체계, 직무 구조, 연금 제도 이런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고령자 고용은 연장이 아니라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전환. 직무라든지 임금, 근로시간의 재설계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나 기업 규모별로 또 기업 상황별로 여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제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연금과 고용을 동시에 설계해야 된다. 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꼭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구성 요소들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제가 설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설계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된 것 같은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덕호 교수님 발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결론 부분 관련된 부분에 못한 말은 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약간 답변하실 때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내용 관련해서 우리가 정년 연장 많은 논의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인이 주장하는 한국형 고용 연장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재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이제 토론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송시영 위원장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학령 정책실장님 해주시고, 이명로 본부장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 이지만 교수님 해주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고요. 모두 말씀드렸듯이 송시영 위원장님이 평소에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오늘 발제 준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주셔서 한 15분 정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다른 분들도 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시현 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이제 새로운 침 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시영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론의 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제 10%를 위해 90%를 희생하는 정년 연장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저는 이제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이 서론 부분에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쟁점 세 가지, 이 쟁점 세 가지에는 이제, 그 고용 절벽 문제와 이제 노동 생산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타겟팅, 이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타겟팅, 이제 실질적 이익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정년 연장 논의에서 빠진 그 청년 세대, 이제 청년 세대의 삼중고 문제, 그 다음에 대안 및 결론으로, 실용적인 대안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처럼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보시면 그 실마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기득권 노조를 가진 거대 노조만이 이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정작 이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청년 세대와 90%의 미조직 노동자는 이 테이블에 없습니다. 혜택을 보는 당사자들만 있는 대화의 테이블, 저는 이게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혜택을 보는 당사자들끼리만 모여 미래 세대의 짐을 결정하는 것인지, 또 단순한 정년 연장 반대를 넘어 현재 논의가 얼마나 청년 세대에게 기만적인 것인지, 그리고 청년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지 이 자리에서 좀 낱낱이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쟁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쟁점의 하나가 고용절벽과 노동생산성의 역설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청년 채용, 이 채용의 제로의 공포죠.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측은 청년 일자리와 노년 일자리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현실은 다릅니다. 정원 TO가 법적으로 예산으로 묶여있는 공공기관 같은 조직에서 정년 연장을 한다는 것은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정부 여당의 의도대로 정년 연장이 65세로 법제화가 되어 연장된다면 향후 정년으로 인해 증가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신규 채용은 사실상 동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규 채용은 청년 채용과 같으며 이는 단순한 취업난을 넘어 조직 내 세대 간 단절과 맥을 끊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밑에 좀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좀 표로 정리했는데 지금 현재 20세에서 29세 고용률을 보면 23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 공식 고용률은 4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단순 수치 하락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 내용입니다. 20대가 선호하는 혹은 30대가 선호하는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2025년 들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대 후반의 경우 24년까지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버텼으나 25년도부터는 이마저도 꺾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60대 고용률의 역전 현상입니다. 25년도 하반기 들어 60대 고용률이 20대 고용률을 앞지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의 재고용이나 계약직 활용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청년 자리가 노년 자리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은 그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단념, 이제 쉬었음이라고 표현을 요새 많이 하는데요. 쉬었음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 인구가 25년도 11월 기준 40만 명대를 넘어서며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붕괴, 고용률이 이제 60대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직 포기 청년이 이제 40만 명 이상으로 전체적인 일자리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 생산성 저하, 이제 조직의 비효율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장년층의 숙련된 경험은 매우 높은 노동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을 볼 때 청년층의 노동 생산성 확보 효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체력이 요구되는 현장 업무, 밤샘 작업, 그다음에 이제 긴급 출동 등 뭐 기타 여러 가지의 업무 관련해서 이 부분들의 노동자의 신체적 한계는 사실 엄연히 존재합니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 인력 비중이 높아지면 힘든 업무는 소수의 젊은 직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임금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공기업의 경우 그 적자는 고스란히 요금 인상이나 세금 투입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제 저는 그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제목을 좀 그들만의 리그, 이제 10%를 위한 특혜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소득 크레바스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허구가 해당되게 됩니다. 정년 연장 명분으로 내세우는 소득 공백 해소는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법적 정년 연장을 다 채우고 퇴직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약 10%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 대부분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종사자와 규모가 큰 대기업 일부 인원들입니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미 정년과 상관없이 다른 문제로 조기 퇴직하거나 혹은 생계 때문에 정년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공기업, 저희 같은 공기업, 그 다음에 일부 대기업 등의 극히 일부 층만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년을 강제화했을 때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법의 보호를 확실하게 받는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강력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뿐입니다. 애초에 본래 의도대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소득 공백을 채워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애초에 타겟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전체 노동자의 90%인 이제 중소기업 혹은 이제 중소기업 정규직 및 기타 노동자들의 법정 정년 연장은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정책은 노동계 전체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아닌 이미 안정된 직장을 가진 상위 10%의 기득권의 울타리 높이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은 반드시 세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10%의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은 하청업체에 전달될 수 있으며 청년 고용 축소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쟁점입니다. 이 정년 연장의 테이블에 지워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입조차 허락되지 않는 노동시장을 청년 세대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단군 일에 최대의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좁은 취업문을 아예 용접해서 봉쇄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5년 더 일하겠다고 버티는 동안 청년들은 사회 진입 시기를 놓쳐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짊어져야 될 부양의 무게 또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그 인구 구조나 사회적 문제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청년들이 이제 취업난이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기성세대의 부양비까지 떠안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장년층에 대한 인구는 굉장히 굉장히 높지만 청년 세대나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 대한 인원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 했을 때 장년층을 부양하는 세대가 결국 청년이나 앞으로 태어날 세대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직이나 인구가 없게 되면 결국에 이 청년층조차도 내야 돼요. 세금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로 인한 연금 고갈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굉장히 당겨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는 어차피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월급의 절반을 떼일 것이라는 자조 섞인 공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정부와 이제 여야 합의로 진행된 연금 개편을 보면, 요 표를 보시면 당연히 청년층의 연금 비용이 당연히 부담이 증가되는 수준의 연금 개편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한 세금 폭탄과 실질적인 급여 감축은 당연합니다. 세금 청년층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는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 낼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착취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환경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굉장히 경제 시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으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졌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M4 세대에게 기성세대의 정년 연장 요구는 자칫 너희의 미래를 팔아 우리의 현재를 유지하겠다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는 세대 공존을 넘어 세대가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의 정년 연장 법제화보다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획일적 정년 연장의 법제화 시도를 즉각 한다는 것은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법으로 정년 연장 65세를 강제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독약입니다. 혜택의 대상, 기업의 상황, 청년 채용 여력을 무시한 일괄적 정년 연장은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효성 없는 임금 피크제 폐지 및 개선이 저는 더 오히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정년 연장 법제화보다 우선적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현재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의 어떤 정년 연장 보장의 대가로 임금을 깎을 뿐 고용률이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지 못하는 강제 휴식 제도로 전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불합리한 임금 피크제 부분에 관련해서 먼저 제도 개선이나 폐지를 해야 세대 공존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이나 계속 고용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선 실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퇴직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 기업에 필요한 인력에 한해 새로운 계약, 이제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재설정이죠. 맺는 계속 고용 제도를 활성화하여 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노사 자율적으로 합의가 존중돼야 됩니다. 어떠한 특정 정권이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를 강제화하겠다는 것은 사실 노동시장이나 기업의 자유를 좀 침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에 필요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년장 사회적 합의 대상자를 보면 청년이 빠져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대상과 피해를 보는 대상, 그리고 다양한 노동계층의 사회적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세대가 공존하는 성공한 정년 연장 모델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 자체가 저는 미래를 잠식하는 연장이 아닌 내일을 여는 상생의 모델을 표방하는 정년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년 연장이라는 주제로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뜨겁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노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평생에 바친 직장에서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한 이 정년장의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밖에서 굳게 닫힌 채용의 공고를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앞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듯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히 취업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갖고 또 일할 곳이 없어 혹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치솟는 집값과 물가에 짓눌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청년 고용률은 19개월째 추락하고 있으며 쉬었음 청년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것 자체가 조건 없는 정년 연장의 법제화 이런 부분이 이 같은 청년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 이건 제로섬 게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극히 일부 계층이 5년 더 머무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인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조차 박탈된다는 부분들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이 극히 일부 계층의 이익이 아닌 이익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익도 아닙니다. 그런 점을 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대 모델이 모든 세대가 공존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년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정치실장 고광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덕호 교수님 발제 그리고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정년 연장을 단순히 고령자 보호나 복지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청년 고용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로 정확히 짚고 계신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노동시장의 그 경직성, 그리고 연공급의 임금체계, 해고 직무전환의 경직성이 결합된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 조건에 따른 정년 연장이 도입될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청년의 신규 채용 축소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사실 실증 분석도 많고 이미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현장의 인식도 상당히 위기감 있게 다가오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저도 꽤 같은 논리와 주장으로 칼럼이나 방송에서 그런 논지의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 좀 공감되는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긴 토론을 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는 어쨌든 정년 연장이 결코 중립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 제도가 고령자에게는 고용 안정이라는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청년에게는 진입기회 축소라는 비용을 양산한다면 반드시 이 청년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 이거는 세대 간의 어떤 불리한 혹은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충분하게 논의된 이후에 이 전년 연장에 대한 그 토론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논의는 이제 청년 일자리 영향 평가인데요. 분명하게 이제 공감대를 갖는 게 정년을 연장할 때 신규 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같은 제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이나 그 협력업체 등 제2, 3차 노동시장에 해당되는 데의 영향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시점과 경력 형성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통계적으로나 국제기구 분석 이미 제시한 바가 있어서 중원 두 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또 사실 청년 일자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여지는 거는 지금 사실은 고용난도 있고 채용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일자리 자체가 이제 AI가 발달되면 사실은 그게 이제 이중이거든요.
근데 정년 연장까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좀 뭐 이중고, 삼중고로 간다고 봅니다. 특히 이 AI 발달은 인간의 노동력 감소도 있겠지만 AI 활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숙련직 노동자나 고령자들한테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그 숙련직이나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연령대가 높은 오히려 이제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한테는 이 AI를 다루면서 신입이나 부하 직원이 필요 없게 되는 구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정년연장 논의에서 하냐면 그 아까 말씀하신 청년의 그 노동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청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처음 신입 직원을 가서 수습하고 교육하고 또 이 숙련 노동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저도 이제 40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20, 30대 때 신입으로 들어가서 이런 과정이 겪어서 지금에 와서는 조금 나름의 이 제 분야에 가지고 정책적인 어떤 전문성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계속 박탈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 문제까지 같이 좀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우리 송시영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 자유기업원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공공선택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꽤 지금 이제 그 노동 규제나 그 여러 가지 고용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를 봤을 때 상당히 이 정년 연장이든 다른 어떤 다양한 그 노동 정책을 이렇게 보자면 상당히 이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용된 5, 60대 정규직 근로자 86세대 핵심 수혜 집단인데요. 이들의 어떤 렌트 시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초고령화라는 부분이 있고 연금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어떤 노인 빈곤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 50% 정도의 노인 빈곤이 갖고 있어서 고령층의 노동은 불가피한 시점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상황이 있지만 단순하게 그거를 정년 연장으로 단순하게 해법을 푼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너무나 좀 굉장히 이 렌트 스킹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니까 편익은 그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다양하게 분산되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 이게 고령자 보호 혹은 고령노동의 빈곤율을 완화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양극화를 더 저는 확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이 얘기인 즉슨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렌트 시킹하는 그 핵심 주체들은 이미 노후나 소득 보장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인데 또 정년 이후에 조금 더 5년 연장해서 더 소득을 늘려가겠다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2, 3차 노동시장에서의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부분이 이 중소기업이나 2, 3차 협력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사실은 먼 얘기이거나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혜택이 작동될 가능성은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정년 연장을 세대 갈등이 아닌 세대 양립의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역시 그 김덕후 교수님 제안하신 것 중에 이제 크게 제 입장에서는 뭐 자유기업원에 추구하는 가치와도 부합되지만 첫 번째는 이제 성과 연동과 직무급 전환. 그러니까 성과 그 생산성과 보상이 연결되게 바뀌는 게 기본 전제다. 나이를 통한 연령차별 형태의 노동의 어떤 단절, 연령에 따른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로나 또 고용은 역시 생산성을 전제 위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 생산성 있는 임금 체계로의 전환이 기본 전제가 되지 않는 한 단순한 그 고용의 연장은
의미가 없거나 비용만 양산할 뿐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첫 직장은 정출연에서 조세연구원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제가 행정연구원이나 기타 정출연의 여기는 이제 1차 노동시장이죠. 공공 부분이고. 근데 50대 이후에 크게 드러나는 양상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같은 사업, 연구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최고 책임자나 연구 책임자나 들어가거나 공동연구로 들어가더라도 실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년을 한 5년 앞두고, 한 7, 8년 앞두고부터는 아예 그 프로젝트를 참여를 안 하고 이름만 넣어놓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사실은 최근의 양상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촉닥칙이나 계약직으로 정년이 끝나고 재고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별로 생산성 있는 걸 투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재고용도 실질적으로 공부문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분들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과연 생산성이 높아지냐는 거는 제가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물론 정말 싱크탱크에 있는 기관에서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내고 연구 용역이나 과제를 수행해서 어떤 본인의 연구 역량을 드러내주면 당연히 그만큼의 보상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 핑크제가 나왔던 배경도 그거입니다만은, 아까 송시영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임금 핑크제도 사실은 작동이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고령층의 그러니까 연령의 차별은 폐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년여장은 해법이 아니면 역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맞고, 퇴직 후 재고용이 되더라도 역량이 있는 사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생산성이 높은 분들을 기업에서도 판별하고 노동자 스스로도 더 일할 의지나 생각이 있다면 그 접점에서 서로 새로운 계약 형태로 갖춰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계속 고용이 맞고 정년 연장을 늘리는 방식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재고용, 전환고용, 단계적 은퇴 이런 것들, 그리고 임금이나 직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재설계하는 방식, 근무시간을 줄여서 계약을 한다든지, 지금의 내부 근로자 보호제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게 규束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년 이후의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에 굉장히 자율성을 높여줘서 기업들한테도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그것이 인건비 부담이나 기업의 비용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야 청년들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호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정년 연장에 따른 보호 효과라든지 대안의 방향, 그다음에 대안으로 제시된 각 세부 내용, 이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아주 적절한 그런 지적이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이견을 제시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제 또 첨언을 해드린다 그러면, 제가 사실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지난해 11월 30일 퇴직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의 정년연장 TF에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사용자위원으로. 그 당시에는, 작년 말까지 법제화를 한다고 목표를 정해두고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이야기하니까, 현재까지는 작년까지 이런 법제화가 안 되고 조금 더 논의를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추진해야 된다. 워낙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입장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결국은 이제 채용을 할 때 연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청년을 채용할 거냐, 젊은 연령인, 그 다음에 고령자를 채용할 거냐. 이거는 결국은
기업은 뭐 이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 논리를 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원칙 하에서 채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임금 대비 생산성이 높은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60세가 아니라 70세까지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년이 의미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성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고령자라도 많이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장 사람이 부족하니까 연령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변수가 지불 여력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지불 여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불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지불 여력이라는 문제 제한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이 이제 과도하면 채용 자체를 이제 안 할 거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정년제가 있더라도 정년에 가까워지면은, 통상적으로는 생산성이 좀 하락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제가 있더라도 정년 도래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죠, 기업에게. 그래서 실제로 법적 정년, 그동안의 법적 정년은 60세였잖아요. 60세인데 실제 퇴직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 그럼 60세까지 일을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 결과를 보면 52세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으로 강제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냐?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임금이 부담이 되면 당연히 정년을 법으로 보장했더라도 그 이전에 권고사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조기퇴직을 유도하려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이제 뭐 엄상민, 정승일, 강서 교수님이 연구한 거 보면 30, 40대는 받는 임금보다 생산을 조금 더 하는데 50대 근로자들은 받는 임금보다 생산성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령자를 기업이 고용할 때는. 그리고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라면 고령자보다는 청년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고령자를 채용할 때 뭐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산재가 줄어들지 않고 산재 사망자가 많은데 그 비율을 보면 고령자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특히 중소기업 이런 데서도 고령자를 고용할 때 그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산재 위험.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향후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뭐 AI 추세잖아요. AI 추세, 그런 IT 추세, 뭐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청년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고려해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만약에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는 뭐 특별히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제 도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꽤 많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혁신형 중소기업 이런 기업은 뭐 대기업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공성이 강한 임금 체계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년을 연장해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게 법제화로 의무를 주더라도 만약에 생산성이 좀 떨어져서 이 근로자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저성과자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해고의 유연성이 높으면 정년 연장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채용해놓고도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그 정년 연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개편의 방식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런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럼 성과 중심 어떤 임금체계로 바꾸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불이익하다고 노동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이익하게 되면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데 노동계가 그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지금 그거에 가장 크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정년 연장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 그러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예외를 반드시 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과반수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협의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이 되는 고령자에 한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인력난도 해소하고 고령고령 취업기회를 확대하려면은 계속 고용 기회 제공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벤치마킹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다양하게 선택지를 두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선별 재고용 방식으로 가야 되고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에서 조사를 작년 11월 달에 해봤더니 약 86%가 선별 재고용, 즉 퇴직 후 재고용을 희망하더라 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 이 오늘 주제가 이제 정년 연장만이 아니라 청년 고용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청년 고용 확대는 결국은 그 정년 연장 의무화는 불가피하게 제로섬 게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인 방법은 청년 고용 확대는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하니 그러면 그 좋은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그런 접근을 해야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해법으로 가야지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쪽으로 자꾸 접근하면 그건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계속 우리 자유기업원에서도 계속 이야기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경영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규제 완화, 노동 시간이라든지 산업안전, 집단노사관계, 노란봉투법 등등, 현 정부 들어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가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결국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좀 많이 창출해줘야 되겠죠. 근데 대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계 대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미국 내에 잘 나가는 IT 기업들,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등등 기업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런 노동 규제를 강하게 하면, 이게 공정한 경쟁, 내지는, 효율적인 경쟁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어떤 경제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해야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조금이라도 파이 자체를 키워서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로섬 게임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 저는 청년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고 송신 위원장님도 지적했는데, 저는 신인 청년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몇십만, 7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신인 청년의 상당수가 일자리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디서 일을 했냐?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해봤더니 하는 일에 비해서 임금도 좋고 등등등 이제 말하면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쉬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수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지금은 20대, 30대지만 이제 앞으로 취업을 계속 못하고 있으면 40대, 50대, 60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양을 해야 될 그 의무자가 부양을 받는 의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적으로 이거는 재앙이다.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쉬게 되면
다시 취업할 의지라든지 그런 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일자리 배분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그렇다고 이제 고령자들이 지금 계속 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고령자들에게 일을 안 줄 수는 없고 고령자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과 고령자 간의 그 직무 역할 배분, 직장 내에서의 직무 역할 배분, 아까 김덕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들은 IT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은 청년들이 좀 맞고 그다음에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네트워크가 필요한 그런 업무, 그동안에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그런 업무, 그다음에 뭐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이런 업무는 고령자들에게 좀 맡기고, 그러면서 대신에 근로시간은 이제 단시간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세밀한 아주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내용이 저희 생각과도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가 우리가 사실은 그 청년, 중소기업, 또 자유기업은 각자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1894년도에요. 그 독일의 한 잡지에 아마 그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리 토끼 그림이라고. 왼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오리고,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토끼라는 게 있죠. 그거를 비트겐슈타인이 많이 활용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존재가 상황 구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존재는 상황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노동시장 했을 때 1차 노동시장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차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식들도 1차 노동시장을 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렇게 취업 이렇게 하면 전부 그 세계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계는 15%도 안 된다. 85%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론을 주도한 계층들은 전부 다 이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대안의 흐름이 막 흘러가요. 그러는 순간에 정치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연합을 해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옹호 세력 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요, 요 한쪽 정년을 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이 1차 노동시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도 전부 다 나는 1차 노동시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갈 거야. 그러면 가서 정년이 연장돼야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는 옹호 연합 세력은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오늘 35차 새 정부 청년 고용과 청년 연장 과제와 전망 이 세 세미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